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그날, 지난 일요일이죠. 민주당에서도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동안에 종로로 이사를 해서 내년 총선에 종로에서 출마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정치권의 그동안에 쭉 얘기였는데, 느닷없이 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결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이렇게 올려서 제가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2000년에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한 2년 남짓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잘한 결정인지 걱정도 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랑 나이 동갑입니다. 1966년생. 인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권 떠나면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임종석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면, 이 맥락만 보면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읽혀요.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안에 숨어 있는 메시지는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라는 말이 들어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인 불출마 선언을 하는 여당 사람들이 불출마하면요,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기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다른 곳에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두의 형식이 어떻게 들어가면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간 말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하여튼간 정부에 있는 포괄적인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하겠다는 이게 상투적인 문구가 안 들어간 거는, 제 생각에 임종석 실장이 그냥 누락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언뜻 딱 첫 번째, 지금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생각들이 또 나겠지만, 첫 느낌으로는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구나, 임종석 실장이 좀 불편함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임종석 실장이 종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본인도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모르고 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어떤 소통 채널로 당이든지 청와대든지 그거는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라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임종석 실장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라는 게 실패했다. 저는 섭섭해할 만하다. 뭔가 임종석 전 실장의 좀 섭섭함, 불만, 이런 것들을 SNS 행간에서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파워게임. 결국 파워게임이면은 지금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그런 관계. 임종석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조금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저는 그래서 제가 파워게임 하면 보통 이제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전략상의 파워게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586 용태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의 선거 기획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실장을 가장 상징성이 높은 종로에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을 종로에 가장 상징성 있는 대선 주자급 자리라는 종로 공천을 해버리면은 다른 586 어떻게 명퇴시킵니까? 저는 그게 정확하게 이제 기획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임종석 실장에 대한 자리 안 만들어주기가 그런 전략적인 거라면 무서운 것이고, 무서우면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워게임이라고 하면은 임종석 실장이랑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했다 이런 거라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는 만약 전자라면은 이건 전략적 기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수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게 뭐 보통 우리가 파워게임, 권력게임 이렇게 얘기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양쪽이 부딪혀야 이게 이제 권력게임인데 사실 뭐 임종석 전 실장은 초대 비서실장으로 있긴 했지만 뭐 비서실장에서 물러나서 지금 이제 그냥 이 지역구 출마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세균 현 종로 국회의원이 워낙 열심히 지역구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다니기도 뭐하니까 뭐 전국의 산천을 주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려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뭔가 어쨌든 민주당의 전체적인 총선 전략 속에서 임 전 실장의 어떤 거취가 결정이 돼가려는 그런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최근에요 이와 관련해서 약간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 100%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그 취재원과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정세균 의원이 버티고 뭐 이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종로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나간다는 거예요, 종로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냐 했더니 이미 어느 정도 이른바 주파날이 좀 놓여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임 전 실장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임 전 실장은 광주에 출마하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로는 누가 출마하느냐? 했더니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로로 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한 4일쯤 뒤거든요. 임종석 실장이. 그래서 뭐 딱 그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임종석 실장으로서는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진로와 상당히 좀 이렇게 뜻대로 안 되면서 결국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좀 이게 해석이 가능한 저는 임종석 사건인 것 실장은 이번 타이밍에 광주 내보내줄 타이밍도 아니었을 것 같고 광주는 사실 그러니까 연명이지 그거는 정치적 의미는 크게 없거든요. 서울에서 낙향해가지고 정치인이 크긴 쉽지 않거든요.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정계를 떠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과거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과거에 그 지방선거 때 박원순 현 서울시장 뭐 경남에 출마하시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약간 맥락이 비슷하네? 그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총선 출마를 고집했다면 받아들여야 될 선택지라는 거는 딱 지금부터 8년 전에 정동영 현 민평당 대표가 그때 뜬금없이 이제 저걸 하거든요. 강남 출마를 하거든요. 그래도 김종훈 의원이랑 붙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강남.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는 게임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보면은. 그런 식의 강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해진 어떤 그렇죠. 아니, 희생해라라는 그런 맥락. 그렇죠. 전주에서 사람이 올라올 때는 한 타이밍인데 그 한 타이밍에서 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냐면은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관악을 갔다가 오신환 의원한테 깨져가지고 그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울에 와서 어떻게든 발붙여보려 안 되니까 이제 또 정동영 의원이 전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전주에서 지금까지 계속 5선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때 어디 동작인가 어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작, 정몽준 뭐 의원인가? 제 기억에는. 정동영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맥락 자체는 뭐 지금 얘기한 게 비슷한데 지역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수 있다. 정동영, 김종훈 맞아요. 김종훈. 강남을이었어요. 강남을 김종훈 의원.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임 실장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험지 차출론 같은 거 나와가지고 강남 출마가 예정된 상황이었다는 점 봐요, 저는 사실상. 그쪽 가서 싸우라. 그쪽 가서 싸우라. 그렇게 했을 때 뭐 제 생각에는 강남 갑, 송파 갑, 서초 갑 요 정도 제한이 들어왔을 텐데 저는 그거는 죽는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어쨌든 임 전 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뭐 대표적인 이른바 86그룹 지금은 이제 586그룹이 됐는데 대표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모욕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좀
좀 기분 나쁘다는 개념으로. 아니 내 친구 얘기를 임종석이 했어요. 당하는 꼴을 보니까 나도 저 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특히 이제 앞으로 반발이 세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주당 내의 어떤 이른바 그 586 부분에 대한 물갈이론 아니면 뭐 거기 기타 청와대 출신들 출마하는 지금 50명이다 70명이다 많이 많던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걸로 좀 작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안 해본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우원식, 우상호 뭐 이런 뭐 그 정치인들, 예, 이인영 이런 분들 안 해본 게 뭐냐면은 서울시장 안 해봤다거든요, 전부 다. 서울시장 대통령 안 해봤다는 것인데 장관 안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지금 이제 더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느냐. 예. 결국에는 명분이. 예. 하다못해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격을 가진 김세현 의원도 지금 저렇게 나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걸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과연 박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공교롭게 중앙일보 기획에서 제가 우상호 의원이랑 같이 인터뷰한 건 아닌데 저랑 쌍으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냈어요 기사를.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586 비판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격정적인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뭐 왜 물러나야 되냐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앞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의 선거 동력이 될 수 있다 보는 게 청와대는 저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청산 또는 용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할 거고 그 싸움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마 그거는 국민들이 용퇴시키는 방향 쪽으로 힘을 밀어줄 것이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측한 게 뭐냐면은 이낙연 총리가 당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당에 복귀한다고 해서 이낙연 총리가 할 일이 있겠느냐. 예, 그게 가능하냐 그게. 왜냐하면 저분 성격상 물갈이나 인적 쇄신 같은 것을 해야지만이 원래 총선 때 지도자로 인정받는데 그걸 하실 분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세워놓고 싸움은 또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지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낙연 총리 내세우고. 그게 생각보다 양정철 원장의 보폭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네. 양정철 원장은 뭐 워낙 지금 현재 여권의 역학구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개인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양 원장이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결국 아마 그러한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양정철 원장의 그런 총선을 앞둔 판짜기 이 과정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좀 의견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럼 아까 그 SNS에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고 잘하는 결정인지 걱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럼 여권 내에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외교 안보 국방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영역입니다. 이거 하고 싶으면 청와대 들어가야죠 다시. 예, 이건 제 생각에 그냥 추임새 같이 넣은 것이고 임종석 실장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은 없다 장외에서. 예, 지금 이렇게 핵이니 뭐니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서 쌀 주고 올 것도 아니고 무슨 민간단체가. 저는 이거는 그냥 본인이 원래 관심이 있던 사안이 이거니까 그냥 국민들에게 그냥 던지는 메시지고. 아니 안철수 대표가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진짜 공부하러 갔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는 이준석 최고위원은 공부하러 안 갔다고 믿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미국에서 무슨 3개월, 4개월 단기 과정을 공부할 일은 없다 봅니다. 저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 것처럼 저는 임종석 시장도 정치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뭔가 이 이른바 제도권 정치를 떠나기 위한 명분 속에서 통일운동이라는 것을 가져온 것 아니겠느냐. 실질적인 역할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러면 민주당도 앞으로 뭐 이런 좀 내부적인 변화를 좀 아까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좀 총선을 앞둔 큰 어떤 변화 같은 걸 가져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저는 선거 예측을 잘 안 하는 게 제가 워낙 박근혜 비대위 때 한 2달 만에 당이 훅 바뀌는 걸 보면서 누적된 당원들과 민심의 분노 그리고 그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만 있으면은 어떤 당이든지 바뀌는 건 한 달이면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들, 유승민 대표를 비판한들, 아니면 뭐 민주당의 뭐 이해찬 대표를 비판한들, 뭐 되는 당은 그 시기에 맞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예, 되는 당은. 안 되는 당은 아무리 해도 또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당은 뭐 누가 뭐 이렇게 막 뭐 추석까지 물러나 골부리고 이런 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되는 당은 또 됩니다 또. 네. 예. 그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또 민주당 소속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 물밑에서 지금 많은 힘겨루기 또 많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